결혼은 예로부터 일륜지대사라고 불릴 만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평생을 함께할 한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와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하루하루 설렘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밝은 내일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던 그 시기에 제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평소에도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하던 엄마의 상태가 뭔가 이상하다는 동생의 연락이었어요. 엄마는 나이가 들면 원래 좋았던 건 안 좋아지고 안 좋았던 건 더 안 좋아지는 거라며 병원 가기를 꺼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불안한 목소리에 이참에 자세하게 검사를 받아보자며 엄마를 서울로 불렀어요. 그렇게 듣게 된 엄마의 상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위암인 줄 알았는데요. 위암이 아니라 위장관 기질 종양이었습니다. 희귀암의 일종인데요. 위나 장 등 소화기관에 생기는 아주 드문 종양입니다. 다행인 건 이게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수술과 치료로 완치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난생 처음 들어본 병명에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의사가 하는 말만 듣고 있었죠. 어떻게 진료실 밖으로 나왔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넋이 나가 있는 제게 엄마는 말했어요. 은주야, 네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자. 순간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제 결혼부터 생각하는 엄마에게 화가 났습니다. 엄마, 지금 내 결혼이 문제예요? 엄마 몸부터 걱정해야지.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의사 말이 수술하고 치료하면 완치율도 높다고 하자니. 그러니까 나 때문에 결혼 늦출 생각하지 말라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상견례도 미루지 말고 원래 하려던 날짜에 하자. 엄마는 네가 결혼하는 거 꼭 보고 싶어. 하지만 저는 딸로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 결혼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의 병간호를 하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엄마의 건강이 나아지면 결혼은 그 다음에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결혼 날짜를 미루자고 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제 마음을 이해해줬고 예비 시댁에는 그가 직접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 되실 분이 대뜸 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혹시 결혼식을 아무런 상의도 없이 미뤄서 기분이 나쁘신 걸까? 그래도 친정엄마가 아프다는데 미루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 일 때문에 아예 결혼도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어쩌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금세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어머님께 들은 말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상견례고 뭐고 지금 바로 날짜부터 잡고 식 올리자. 제가 당장이라도 나를 잡으려는 시어머니의 기세에 놀라 당황하자 어머니께서는 제 앞에서 낡고 오래된 앨범 하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를 가리키며 해주신 말씀에 온 집안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30대 회사원이었던 저는 몇 번의 연애를 해왔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1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짝은 어디에 있을까, 언제쯤 좋은 사람이 나타날까 하며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는 걸 바라보기만 해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몇십 년간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시는 걸 보고 자라서인지 빨리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은 일이 너무 많아서 소개팅이 들어와도 시간이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살았던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협력업체에 파견을 나가게 됐습니다. 저기 정대리, 잠깐 내 자리로 와볼래?
네, 과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이번에 협력업체 파견 나가는 거 말이야. 정대리가 나갔으면 해서. 정대리가 다른 일로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믿고 맡길 사람이 정대리밖에 없어서 그래. 그리고 이렇게 파견 한번 나갔다 오면 인사 고과에도 좋으니까 정대리한테도 나쁠 건 없을 거야. 과장님, 이거 바로 말씀드려야 하는 건가요? 갑작스러워서 하루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던 터라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견 업무를 나가면 다른 일은 안 해도 되고 인사고과에도 좋을 거라는 말에 다음날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파견 간 협력업체에는 기획팀의 배정을 받았고 평소에 하던 일과 비슷해서 어려울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적응하는 일이 걱정이긴 했지만 그쪽 회사 직원들도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딱 한 사람, 팀장만 빼고요. 박지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파견 나온 정은주 대리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만남에 한다는 말이 그게 끝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아니요. 그럼 가서 할 일 하시죠. 팀장님의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주 보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됐죠. 제게 배정된 자리에 앉아 옆에 있던 여자 직원이 살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은주 대리님, 저희 팀장님 성격이 좀 무뚝뚝하죠. 근데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숫기가 없고 여자랑 말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시간 지나면 차라리 저렇게 일적인 대화만 하는 게 낫더라고요. 우리 팀장님이 연차보다 이른 나이에 팀장 달았을 정도로 일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거든요. 일만 잘하면 그 외에는 아무런 터치도 없고요. 암튼 제 말은 팀장님 말투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였어요. 어차피 한 달만 있으면 돌아가는 일정이었기에 팀장님의 차가운 말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만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파견을 나온 만큼 다른 잡일은 하지 않았지만 기획팀이라 그런지 정말 할 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된 게 야근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한 번은 유독 늦게까지 혼자 일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둑한 사무실 복도 끝에서 팀장님이 홀로 커피를 뽑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몇 마디밖에 안 해봤던 사이였기에 평소처럼 간단하게 눈인사만 할 줄 알았는데요. 의외로 팀장님이 이제 막 나온 커피를 저에게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의외로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정대리님, 새로운 곳에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네? 야근하는 것만 빼면 견딜만 해요. 지금 하는 기획이 중요한 거라서 준비를 잘해야 하니까 야근하는 게 어쩔 수 없네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도 잘하면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팀장님. 팀장님은 그 말만 하고 뚜벅뚜벅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무뚝뚝하기만 한 남자가 이런 면도 있구나 하고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팀장님은 확실히 제게 아주 조금 친절해졌습니다. 낯을 가리는 것 같더니 이제 약간 익숙해졌나 싶었고 그만큼 저희의 거리도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준비하던 기획안을 발표하는 날이 됐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보는데 제 실수로 자료의 핵심 슬라이드를 빠뜨린 걸 발견했습니다. 분명 새벽까지 이상이 없는 걸 보고 저장까지 확실하게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수고로 돌아갈 것 같아 팀에게 미안하고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팀장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을 몇 번 확인하더니 침착하게 말했어요. 정들이 침착해요. 제가 백업해둔 게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다른 회사까지 와서 중요한 일을 망쳐버릴 뻔했는데 천만 다행이었죠. 팀장님 덕에 큰 실수를 모면했고 무사히 발표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퇴근하는 팀장님께 다가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연차도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다니 진짜 그때 어떻게 됐었나 봐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맙시다. 일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그러는데 식사 안 하셨으면 제가 밥이라도 사면 안 될까요? 팀장님은 밥을 사겠다는 제 말을 거절하려고 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미안할 것 같아서 무작정 팀장님을 끌고 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팀장님은 단둘이 식사하는 게 꽤나 어색한 듯 했지만 참 이상하게도 저는 그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팀장님과 저는 부쩍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파견 업무를 마치는 날, 제가 먼저 팀장님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고 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어요. 당시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가가 서울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곳이라 출퇴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자마자 저는 바로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쉬는 날이면 집에 들리곤 했습니다. 본가에는 부모님과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여동생이 살고 있었고 본가 소식은 엄마나 동생을 통해서 듣고는 했습니다. 파견을 마치고 다시 돌아간 회사에서 일하며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쯤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면 문자는 해도 전화는 하지 않던 엄마였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나 지금 회사라서 길게 통화는 못하는데. 은주야, 너 지금 빨리 집으로 와야겠다. 아빠가... 엄마 왜 그래요? 아빠가 왜요? 다치셨어요? 그게 아니라 아빠가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 얼른 와. 몇 주 전에 집에 가서 뵀을 때만 해도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던 아빠였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엄마가 전화로 알려준 병원으로 갔을 때 아빠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었어요. 저는 온기 하나 없는 아빠의 몸을 끌어안으며 목이 터져라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심장마비였습니다. 밭에 나간 아빠가 점심시간이 지나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된 엄마가 나가보니 아빠는 이미 쓰러진 후였고 응급조치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갑작스러운 아빠의 죽음 앞에 저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넋을 놓은 것 같았고 동생은 너무 어렸어요. 장녀인 제가 아빠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다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인 지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은주야, 괜찮아? 지훈 씨, 여기는 어떻게 왔어? 회사는? 은주 씨 전화 받고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회사는 걱정하지 마. 며칠 휴가 냈어. 어떻게 병원으로 왔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때 제가 지훈 씨에게 전화를 했었나 봅니다. 횡설수설하는 제가 걱정이 되었던 남자친구는 바로 회사에 반차를 내고 내려왔던 거죠. 저는 그날 자연스럽게 엄마와 동생에게 남자친구인 지우 씨의 존재를 알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 내내 제 옆에서 함께 해줬습니다.
지훈 씨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기만 했거든. 근데 지훈 씨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나 몰라. 우리 엄마도 지훈 씨한테 고마워하셔. 아니야. 은주 씨 힘들 때 당연히 내가 옆에 있어야지.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은주 씨도 이제 좀 쉬어.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이후 저희 사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동반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역시도 지훈 씨가 우리 집의 사위가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1년이 흘렀고 지훈 씨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지훈 씨 집에도 인사드리러 가야지. 안 그래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 어머니가 은주 씨 편한 날 알려주라고 하시는데 언제가 좋아? 그럼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갈까? 부모님 뭐 좋아하셔? 미리 사둬야겠다. 말수가 별로 없는 지훈 씨는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님 두 분이 평범하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 더욱 긴장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실지, 저를 어떻게 봐주실지 걱정이 됐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한 주말이 됐고 그의 집으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 지훈 씨의 얼굴과 성격은 그의 어머니를 그대로 빼다 박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수도 적고 조용한 분이라 언뜻 보면 차갑게 보이기까지 했어요. 말투도 높낮이 없이 아주 차분했습니다. 은주 씨라고 했죠. 우리 집안 음식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차린 게 별로 없어도 많이 들어요. 아닙니다. 저 가리는 거 없이 잘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지훈 씨의 아버지께서 몇 마디 물어보시는 게 전부였고 제가 답을 해도 어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찬이 맛있다 말해도 어머니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혹시나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가 싶어서 식사하는 내내 눈치가 보이고 긴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한 탓인지 결국 소화가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약을 먹고 쉬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저녁 식사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은주씨 잠깐만, 이거 하나 먹고 가요. 그의 어머니가 제게 건넨 건 소화제와 밑반찬이었습니다. 속이 안 좋아 보이던데 소화제 먹고 가요. 그리고 이거는 밑반찬인데 아까 잘 먹는 것만 몇 가지 챙겨봤어요. 지은이한테 자취하고 있다는 거 들었어요. 귀찮아도 밥 잘 챙겨 먹고 조심히 가요. 소화제와 밑반찬을 챙겨주는 지은 씨의 어머니를 보며 겉모습은 무뚝뚝해 보여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워지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더 자주 뵙고 친해지려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뒤 저는 지은 씨 어머니께 문자나 전화도 자주 하고 시간이 생기면 몇 번 찾아가기도 했지만 좀처럼 가까워지지는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어요. 제가 말하면 그저 고개만 몇 번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해 주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근히 자신만의 기준이 단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제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고 그러던 중 한 번은 남자친구가 내뱉은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둘이 결혼하면 집 근처로 이사 오길 바라시는 것 같아. 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
은주 씨한테는 직접 말씀하시기가 어려웠겠지. 우리 어머니가 가족끼리 모여서 밥도 자주 먹고 명절도 다 같이 보내고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 그래서 지은 씨는 뭐라고 했는데? 나? 나는 은주 생각도 중요하니까 상의해본다고 했지. 평소에는 말을 아끼고 부탁도 하지 않은 지은 씨의 어머니가 조용히 저에게 이런 기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그건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자취하며 살아왔고 회사도 서울의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갑자기 생활 반경을 바꾸고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절을 포함한 가족 행사도 평등하게 하자고 생각해왔었고 결혼 후에도 제 삶을 유지하며 살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생각을 전해 들은 후 한 번은 어머니를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여전히 어머니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제 생각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 용기를 내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 어머니, 저는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것도 아깝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물만 한 모금 마실 뿐이었죠.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고 말이라도 하길 바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어머니가 오히려 답답하고 더욱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앞에만 서면 입이 무거워지고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뭐야, 왜 가타부타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 아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을 하신 건가? 결혼하고 집안에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자 결혼이 설레기보다는 부담처럼 느껴졌죠. 그래도 이런 생각과는 별개로 결혼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예식장 잡는 게 가장 큰 일이었기에 저와 지은 씨는 예식장부터 예약했고 그 뒤 양가 가족들을 만날 상견례 날도 잡았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동생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나야. 언니 통화 괜찮아? 미주야. 지금 점심시간이라 전화 괜찮은데 왜? 집에 무슨 일 있어? 그게 별일은 아니고 엄마 때문에. 엄마가 요즘 밥을 잘 못 드셔. 병원은 가봤어? 언니도 알잖아. 엄마 병원 가기 싫어하는 거. 내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보자고 했는데 가봤자 똑같은 말만 듣는다고 안 가려고 해. 언니가 엄마 데리고 가보면 안 될까?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할 테니까 미주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평소에도 위장이 좋지 않았기에 소화를 못하기도 했고 소화제나 위염약을 달고 사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이렇게 직접 전화해서 말할 정도라면 엄마의 상태가 평소와는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안 가겠다는 엄마를 겨우 설득해 서울로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엄마는 동생이 걱정할 정도로 이전과는 다르게 부쩍 살이 빠져 몰라보게 말라 있었어요. 엄마, 살이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이면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아휴, 나는 괜찮대도 그러네. 은주야, 원래 늙으면 안 좋은 데는 더 안 좋아지고 좋은 데도 안 좋아지는 거야. 어차피 가서 검사해봤자 뻔한 소리만 들을 텐데 뭐하러 돈 쓰고 시간을 쓰니. 안 그래도 너 회사 일에 결혼 준비까지 해서 바쁠 텐데. 엄마, 그러지 말고 이참에 검사 한번 자세하게 받아보면 좋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손자 손녀 다 볼 거 아니에요.
다음날 엄마를 모시고 미리 예약해둔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모든 게 다 처음이라 잔뜩 긴장한 상태였죠. 그렇게 검사를 마치고 며칠 뒤 병원에서는 엄마와 함께 검진 결과를 들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데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고 의사에게서 예상치도 못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 보호자 되시죠? 병명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장관 기질 종양입니다. 네? 그게 뭔데요? 검사 결과를 보고 위암인 줄 알았는데요. 위암이 아니라 위장관 기질 종양이었습니다. 희귀암의 일종이고 위나 장 등 소화기관에 생기는 아주 드문 종양이에요. 저기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암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인 건 이게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수술과 치료로 완치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도 현재 중기로 넘어가기 전이라 완치율이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의사는 비교적 초기에 발견한 탓에 다행이라고 했지만 암, 그것도 희귀암이라는 말에 엄마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죠.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를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건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엄마는 여전히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게 암이라는 충격적인 결과 때문인 줄 알고 일부러 더욱 밝은 목소리로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치료하고 수술하면 완치할 수 있다잖아요. 너무 걱정 마요. 하지만 엄마가 얼굴이 무거운 이유는 자신의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은주야, 내가 아파도 네 상견례랑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컥 화가 났어요. 엄마는 암에 걸렸다는 것보다 자신 때문에 제 결혼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는 지금 내 결혼이 걱정이에요? 엄마 암이라잖아. 그것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희귀암. 엄마 몸이 이 지경인데 왜 내 결혼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아니, 내 말은 나 때문에 네가 괜히 신경 쓰고 그럴까봐 그렇지. 병원에서도 치료랑 수술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엄마, 괜찮다고 해도 암이라잖아요. 그게 보통 병이에요? 위험 같은 거냐고요. 제발 엄마 몸부터 생각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결혼보다는 엄마의 건강이 완치가 먼저였으니까요. 병원에서도 수술과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는 말을 했으니 결혼은 잠시 미뤄두고 엄마의 치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도 상의를 했어요. 지은씨, 내 마음 이해하지. 엄마 아픈데 결혼시키고 뭐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 못해. 그러니까 조금만 미루자. 그럼 다른 병도 아니고 그렇게 큰 병인데 이해해. 그리고 우리 집에는 내가 잘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다행히 지은 씨도 이해를 해준 덕에 예식장도 취소했고 상견례 날짜도 뒤로 미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텐데도 시어머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위로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운해졌습니다. 원래부터 무뚝뚝한 성격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돈될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것도 암이라는데 이 정도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혹시 아무런 상의 없이 결혼이며 예식장을 취소한 게 화가 나셔서 이런 걸까? 이걸 기회 삼아 결혼까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 어쩌지 하며
서운함을 넘어 부정적인 생각까지 갖게 됐죠. 그런데 며칠 후 지훈 씨의 어머니께서 대뜸 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내내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지훈 씨, 어머니께서 나 왜 부르시는 건지 정말 몰라? 우리 어머니 알잖아. 말 수 없는 거. 내가 왜 그러냐 물어봐도 별말 없으셔. 그냥 은주 너드리고 한번 들르라고만 하셨어. 지훈 씨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동안 내내 걱정했던 게 현실이 될까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마침내 시댁에 도착했고 쭈뼛대며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 저 왔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그래, 여기 앉아봐라. 오늘 이렇게 오라고 한 건 은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머니는 한동안 뜸을 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상견례고 뭐고 지금 바로 다시 날짜 잡고 결혼식 올리자. 네? 어머니, 저희 엄마도 아프시고 병간호도 해야 하고 그래서 엄마 다 나으면 하기로 이미 지훈 씨랑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장도 취소한 건데. 아니 은주야, 엄마 살아계실 때 결혼식 올려야 한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단호하고 강하게 말씀하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가만히 있자 어머니께서는 낡은 사진첩에서 꺼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옛 사진 속에는 단정하게 한복을 입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엄마야. 너한테는 시외할머니 되시는 분이지. 딱 한 장밖에 없는 엄마 사진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내가 시집 가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어. 내 평생 한이 그거야. 엄마한테 내가 시집 가는 거 못 보여준 거. 그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정갈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고 눈매가 시어머니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을 말해주듯 자신에게 지금까지도 한으로 남아있는 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뇌출혈로 아버지를 여의었고 엄마와 오빠 이렇게 세 식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친오빠는 대학교에 다녀서 다른 곳에 나가 있었기에 집에는 모녀 단둘만 남게 됐죠. 보통의 엄마와 딸이 그렇듯이 두 분 역시도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 자리를 구할 때도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을 원했고 집에서 통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한 봉제 공장에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 같은 부서 부장님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했고 식이 끝난 뒤 회사 사람들과 뒤풀이 자리를 갔던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앉을 자리를 찾다가 비어있는 시어머니의 옆자리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여기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저는 생산부 박승철이라고 합니다. 부장님이랑은 오다 가다 몇 번 뵌 적이 있어서 오늘 오게 됐어요. 네, 저는 격리부 김영희입니다. 우연히 같이 앉게 된 두 사람은 인사치레 몇 마디를 나누게 됐고 뒤풀이가 끝나고 가려는데 그 남자가 일어서는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영희씨 가시게요? 어떻게 가세요? 네, 저는 버스 타고 가려고요. 저도 버스 타고 가야 하는데 영희씨, 저도 이제 일어날 건데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가도 될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걸어가며 몇 마디 더 하게 됐는데 그때 남자는 놀랄만한 말을 했습니다.
영희 씨, 저 사실 영희 씨한테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말을 걸었던 거고요.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 토요일에 한 번 더 뵙고 싶습니다. 남자는 회사에서 어머니를 보고 가까워지려고 해봤지만 기회가 안 생겨서 고민하던 찰나에 결혼식 뒤풀이에서 혼자 있는 어머니를 보고 일부러 말을 걸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바로 지은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결혼식의 인연이 이어진 몇 년 후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집안이 상견례를 마친 뒤 일사천리로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가던 중 친정엄마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같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뛰쳐나가 먹었던 걸 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괜찮아요? 아유, 요즘 왜 이러지? 자꾸 속이 답답하고 뭘 먹으면 체한 것처럼 계속 거북스럽네. 체했나? 체한 게 이렇게 오래 간다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엄마, 나랑 병원 가요.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병원에 갔었는데 거기 의사가 어머니만 따로 불러 큰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친정엄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됐죠. 췌장암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을 때 친정엄마는 오히려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괜찮다. 울지 마라. 췌장암은 꽤 진행된 상태였기에 당장 치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친정오빠는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가장 가까이서 엄마를 돌보는 건 다 시어머니의 몫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결혼을 미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영희야, 그럴 필요 없다. 이미 날 잡은 거 미루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하루라도 건강할 때 내 딸이 결혼하는 거 꼭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예정대로 네 결혼식은 진행하자. 하지만 어머니는 결혼식보다 친정엄마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쪽을 선택했고 그렇게 결혼은 미뤄졌습니다. 친정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직접 시장을 보러 다니실 정도였던 분이 이제는 혼자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엄마, 이것 좀 드셔봐요. 뭘 드셔야 힘이 나죠. 지금은 아무것도 못 먹겠다. 먹으면 또 다 토할 것 같아. 그나저나 영희 너 결혼식 하는 거는 꼭 보고 싶었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다시 잡을 수 없겠지? 친정엄마는 결혼식이 미뤄진 걸 무엇보다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통증은 심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진통제를 입으로 삼키지 못해 주사를 맞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몇 주간은 거의 말도 하지 못하셨고 시어머니의 친정엄마는 딸의 결혼식을 못 본 걸 아쉬워하신 채로 어느 날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며칠간 멍하니 아무것도 못한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무지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옆에서 시아버지가 돌봐줬고 몇 개월 후 두 분의 결혼식은 친정엄마가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나자 저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은주야, 내 결혼식 때 신부 대기실에 있는 거울로 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아니? 결혼한다는 사실보다 그 순간 내가 드레스 입은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엄마가 옆에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면서
터지려는 눈물을 참아보려 했지만 소용없더라. 그래서 나는 결혼식 날 가장 기뻐야 하는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서럽게 엉엉 울었어. 화장도 몇 번이고 고쳤는데 사진도 제대로 찍지 못했지. 덤덤하게 얘기하는 시어머니였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인지 저는 그 덤덤한 말투마저 슬펐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게 평생 한이야. 그냥 엄마 말대로 결혼식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건강하셨을 때 엄마에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줄걸.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내 결혼식 날만 되면 엄마가 그립고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된다. 그러니까 은주 너도 네가 결혼하는 모습을 너희 친정 엄마한테 꼭 보여드려. 네 엄마는 아직 살아계시잖아. 그게 딸이 엄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게 나처럼 후회 안 하고 사는 길이고.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에 통곡하고야 말았습니다. 치료하고 수술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제 결혼식을 보시고 싶었을 수도 있었고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의 병이 다 나으면 결혼하겠다는 건 어쩌면 제 이기적인 판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바로 결혼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 은주야, 잘 생각했다. 이제 밥 먹자. 너 그동안 엄마 병간호한다고 밥도 잘 못 챙겨 먹었지? 아휴, 얼굴이 반쪽이 됐어. 네가 건강해야 엄마도 잘 돌봐드릴 수 있는 거야. 어서 밥 먹자. 부엌으로 가자 식탁 위에는 평소 제가 좋아하고 잘 먹던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많지는 않지만 네가 우리 집 와서 밥 먹을 때 잘 먹었던 반찬으로 준비했어. 그러니까 많이 먹고 힘내자. 그날 먹은 밥은 평소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집에 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잡으며 보온 도시락과 반찬통 몇 가지 전해주셨습니다. 은주야, 이거 가져가서 네 어머니 드려라. 내가 만든 죽인데 환자가 먹기 좋게 만들어봤거든. 어머니께 입맛 없더라도 꼭 드시라고 전해주고. 이거는 밑반찬이니까 너도 잘 챙겨 먹으렴.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이러신지도 모르고. 괜찮아 은주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지훈이도 은주 조심히 데려다 주고 와라.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지훈 씨의 차를 타고 가는데 조용히 있던 지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우리 어머니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지. 알고 보면 정도 많고 참 따뜻한 사람이야. 나도 몰랐는데 아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장모님 아프시다는 말을 듣고 걱정돼서 요 며칠 잠도 못 주무셨대. 며칠간 걱정하시다가 오늘 부르신 거고. 맞아. 지은 씨가 어머님 성격 똑 닮았잖아. 표현은 못해도 그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다는 거 잘 알고 있었는데. 아, 그걸 왜 잊어버렸던 걸까? 그래.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번 일로 우리 어머님께 서운한 점 있었다면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지훈 씨의 그 말까지 듣고 나자 그간 시어머니에 대한 오해가 한순간에 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서운함을 느꼈던 게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려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취소했던 결혼식을 다시 하는 거라서 저희는 큰 예식장 말고 한식당을 예약해서 가족들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부른 채
조촐하게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이런저런 생각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엄마께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은주야, 잠이 안 와? 네, 아마 긴장이 돼서 그런가 봐요.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요. 그럴 거야. 엄마도 그랬거든. 결혼식 첫날 밤 마음이 참 복잡했어. 설레는 것도 있었고, 막상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고, 너도 엄마 닮았나 보다. 근데 엄마는 왜 안 주무세요? 나도 잠이 안 오네. 근데 나는 기뻐서 못 자고 있는 거야.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엄마는 늘 내 딸이 누구보다 예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결혼하는 걸 꼭 보고 싶었거든.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잖아.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그럴 거란 보장이 없잖니. 그래서 하루라도 건강할 때 은주 네 결혼식을 봤으면 했지. 네 아버지도 못 본 이 순간을 엄마라도 보고 기억해야지. 나중에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 만나면 자랑처럼 말해줘야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지만 무슨 말을 꺼내기만 해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저는 조용히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느끼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엄마 곁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결혼식 당일 아침 분주하게 준비를 마치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제게 엄마가 다가오셨습니다. 화장이 어찌나 고우신지 병색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고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은주야, 오늘 정말 예쁘구나. 엄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다. 엄마, 힘들진 않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정말 아픈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운이 나네. 엄마의 웃음 속에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뿌듯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소원대로 제가 결혼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어떻긴 너무 좋지. 너무너무 좋아서 뭐라 말로 다 못하겠다. 은주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엄마는 그거 하나만 바란다. 네가 웃으며 살아가는 모습, 그거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엄마의 눈가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엄마는 정성스레 차려입은 곱디고 온 한복 차림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고 저희 부부의 앞날을 축복하는 화촉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은 누구보다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투병 생활 내내 힘겨워하셨던 엄마가 오랜만에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고 한편으론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결혼식을 미루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무사히 끝난 뒤 저와 지훈 씨 그리고 양가 가족들은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어색함 속에서도 다정한 인사가 오갔고 엄마는 식사 중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 씨의 어머니께 다가가셨습니다.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인연 맺게 해주셔서요. 우리 은주 결혼하는 거 꼭 보고 싶었는데 안사돈이 설득해준 덕에 그 소원을 이뤘네요. 몸이 좋지 않아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죠. 이렇게 예쁜 딸을 저희 며느리로 보내주셔서요.
이제 보고 싶은 것도 보셨으니 수술만 잘 받으세요. 그동안 은주는 제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유, 그럼요. 수술 잘 받고 다시 건강해질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 애들이 낳은 손주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건강관리 잘하셔서 손주의 증손주까지 보셔야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을 꼭 참고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고 웃고 계신 모습을 보며 이제 진짜 하나의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게 실감났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2주 정도 지난 날, 엄마는 예정돼 있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아 오신 일이었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니 가족 모두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엄마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웃으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주야, 엄마 수술 잘 받고 금방 나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저는 엄마의 그 말이 사실이 되길 바라며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예후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병실에 누운 엄마는 여전히 힘들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결혼식 때 너 정말 예뻤다. 수술받고 눈을 뜨자마자 내뱉은 첫 마디가 결혼하던 제 모습이 예뻤다는 말이라니. 저는 그때 또 한 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엄마는 꾸준히 약을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도 예전보다 훨씬 긍정적인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쁜 건 엄마와 시어머니 두 분이 이제는 누구보다 친밀한 사돈지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치레 정도로 시작됐던 사이가 이제는 서로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두 분은 자주 전화를 하시며 계절이 바뀔 때면 함께 밥을 드시기도 합니다. 식탁에 앉아 계신 두 분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까지도 절로 따뜻해집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건강 이야기나 자식들 걱정도 나누시며 친구처럼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이런 소소한 일상이 더욱 귀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엄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난 뒤 저는 결혼을 했어도 회사에 계속 다니고 제 삶을 유지하고 싶다는 제 마음을 시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전 아들인 지훈 씨를 통해 내비치셨던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 마음을 바꾸긴 어렵겠지 싶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훈이한테 그렇게 말했던 건 그냥 내 바람이었지. 근데 나도 내 며느리가 싫다고 하면 그걸 억지로 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은주 네가 사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또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인지 알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해, 은주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막연한 두려움과 거리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이 적으실 뿐 마음이 다친 분이 아니셨던 겁니다. 그렇게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니 저도 자연스럽게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말마다 시댁에 들러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게 어느새 저에게도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집안일을 도우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속에서 저는 점점 시어머니와도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그 관계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만은 아니라는 것. 누군가에게는 그 결혼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지금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순간을 통해 그동안 부모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었고 그 시간이 저희 엄마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아끼고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용기 내어 표현해보세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걸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